최강국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2차례나 전화를 걸어 한국산 키트를 요청하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되었다 라고 말하며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 정상들은 한국 또는 문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스페인 등 선진국 및 주요 나라, 경제 파트너인 나라 이외에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까지 가리지 않고 30개국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전화와 도움을 요청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긴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자존심이 상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니 칭찬받을 일일 것입니다. 집에 자식들이 끼니도 못 때우고 있는 상황인데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한다고 체면을 차리는 부모라면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최근 들어 일본은 한국에 간접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아베 마스크 사건이나 집에서 개나 보고 있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여주니 지지율이 떨어져서 아베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크게 올리고 있는 사람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도지사입니다. 올림픽이 취소되자마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등 강경한 발언으로 여정부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등 그러는데, 지금 치솟는 도쿄도의 상황을 보면 뭘 잘했다는 건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네요. 어쨌든 이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지난 20일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련 발언을 합니다. 2005년부터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도시와 연대하고 있다. 각 도시가 대책의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해야 하며 실무자 회의, 인재 육성, 공동조사 및 연구 등을 강화하겠다. 도지사로서 원론적인 발언일 수 있으나 서울 등과 연대를 하자는 이 말이 한국에서는 서울의 지원을 염두에 둔 말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쿄도의 급박한 상황과 비교해보면 인재 육성이니 공동조사 연구니 같은 이야기는 참 한가한 소리라고만 들릴 뿐입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국내 정치 쪽으로는 개혁적이고 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 역사 문제와 외교에서는 아베 총리보다 오히려 더하고 구구 성향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에게 발탁된 인물로 강경 우익적 노선을 견지해서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혐한 단체인 ZQ의 강연에 참가해서 할머니들의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희망의 당에 입당하려면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주장하는 헌법 개정을 지지한다는 것에 동의해야만 입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군대도 없는 일본의 현 상황에서 핵무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아베보다 더한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 정도가 그나마 현 사태에 대해서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였고, 일본의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로부터의 발언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급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의 유력 인사 등이 일본 내 한국 총영사관 등에 마스크 공급을 요청하거나 한국산 진단키트 등에 관해 문의하기도 한다는 전원들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 대사는 이달 초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이야기한 것을 언급하며 대사 본인도 한일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지원을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 한국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일본의 정치권에서 직접 얘기는 없고 일본과 한국의 언론들이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26일 아사히 신문은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한국 정부가 검사 키트를 일본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요청이 전제된다면 한국 정부에 그런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며칠 전 한국 일본은 6.25 참전국들과 함께 미국, 일본을 언급하며 정세균 총리가 마스크 지원을 검토했다는 기사를 내서 한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국 정부에선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류의 보도와는 대조적으로 아사히 신문의 보도 다음 날인 27일 한국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마스크 지원 타지는 없었다고 밝히며, 다만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재외동포의 마스크 수요를 파악한 바 있다는 설명을 했고, 27일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테스트 키트 등을 일본에 지원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 사이에서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들에서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일본 지원서를 보도하거나 아예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기 대응을 하려면 한일이 손잡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이 안 된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일본밖에 없지 않나요? 앞서 고이케 일본 도지사나 이 기사에서 말하는 연대나 협력은 상호간에 비슷한 입장이거나 양쪽 모두 서로에게 뭔가 얻을 수 있을 때 또는 시너지가 나올 때 하는 표현인데 현재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이런 수사를 하는 것도 우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 언론이나 우익들이 한국에 위기가 오라고 고사를 지내듯이 지겹도록 써먹는 통화스와프도 거론합니다. 97년 IMF 당시 한국에서 가장 빨리 빠져나간 것이 일본 단기 채권이어서 위기가 더 심화되었고 한일 통화스와프가 2016년 종료된 이후 일본은 역사 문제에 이를 엮어서 아소다로는 역사 문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본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할 거지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가 하면 매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력, 외환보유고와 경제 펀더멘탈은 금융위기 당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져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에 최근 미국과 600억 달러의 스와프를 추가해서 한국의 통화스와프 계약 상태도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절실한 상황도 아님에도 저런 일본의 정치적 이용과 망언을 들으면서도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외환은 준기축 통화로 미국 달러와 무제한 스와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미 우리와 무제한 계약이 맺어져 있는 캐나다 달러도 미국과 무제한 스와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화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없는 것보다 당연히 좋겠지만 IMF 때처럼 항상 뒤통수를 치고 경제와 과거사 문제를 엮는 등 그 의도가 좋지 않은 행태인 일본과 맺는 것은 오히려 불안정성을 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금융위기 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만약 우리나라가 매우 안 좋은 시점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통화스와프 연장을 취소하거나 이를 빌미로 다른 것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행태도 우려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본과의 스와프 계약은 오히려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의 현재 보건 상황이 한국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될 상태일까요? 이미 테스트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아니 일본의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현재 발표되는 수치 자체는 사실 무의미할 것입니다. 테스트가 절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발표한 판정자니 사망자니 숫자는 중학생만 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일본인들은 테스트를 할수록 붕괴가 된다고 하면서 일본은 아직 인구 대비 판정자도 적고 사망자도 적다, 그것이 일본의 높은 역량이다라는 자화자찬까지 하고 있는데 진짜 일본인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 신기할 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핑크색이 일본 후생성이 줄곧 늘려왔다고 발표한 테스트 가능 수량 해파입니다. 실제 테스트한 수치는 파란색 그래프인데 이를 따라서 늘려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능력은 키웠는데 테스트는 하지 않는 참 이상한 나라인 것이고, 아니면 테스트 능력을 올렸다는 것이 거짓말이겠지요. 정말 웃기는 것은 그래프에서 테스트량이 뚝 떨어지는 구간이 있는데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말이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휴무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왜 선포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테스트 받은 사람 중에 양성률이 도쿄도 38%를 비롯해서 웬만하면 10%가 넘어가는데 최종 판정자만 적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일반인들도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으니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월드 오미터와 존스 홉킨스 대 집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실제 숫자를 추정했습니다. 일본이 만약 위기가 와서 테스트 숫자를 대폭 늘린 정상적인 다른 나라들만큼 테스트를 했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최소의 비율인 스웨덴의 비율로만 환산해도 일본의 판정자는 21만 명, 최대인 스페인을 대입하면 58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던 붕괴라는 말은 다만 이를 입 밖에 꺼내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27일 우리나라의 언론노조와 유사한 단체인 일본 언론 문화정보노조 회의는 방송국, 신문사, 통신사 등의 직원 214명의 설문 결과 현재 일본 언론은 현장 취재도 못하고 당국의 발표에만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의료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IC는 대본용의 발표에만 물들었던 2차 대전 당시 전쟁 보도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는데 현재 일본 언론 종사자들이 보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한창 안 좋을 때 한국처럼 정확도도 없는 테스트를 무분별하게 하면 붕괴가 온다라고 일본 언론에서 기원을 하던 일이 불과 한 달여 전인데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진실된 조치나 노력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관세청 자료로 20일까지 키트 수출액은 1억 3,195만 달러로 지난달 같은 기간 725만 달러보다 18배 폭증했으며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폭주하는 세계 각국의 문의로 우리가 주문을 가려내야 할 정도, 주문에도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할 정도이니 일본에 키트 지원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이런저런 언론에서 나오는 일본 지원설에 대해 간호히 일본 지원을 검토한 적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한일 관계와 국민 여론을 생각할 때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을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적인 말로 수출 규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경제전쟁을 먼저 시작한 일본과 아직도 경제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상대국을 지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정부는 그 경제전쟁을 이끌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일본 관계에 더욱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일 수 있었고,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 악화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소미아 연장 불가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한 대외 정책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지원 역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서는 진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더구나 불과 한 달여 전 한국이 한창 어려울 때는 지원이니 도움이니 이런 말은커녕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국인들의 일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던 일본이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일본인들이 차라리 한국으로 들어오면 2주간 밖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일본에서는 32만원 상당인 테스트 비용이 한국에서는 무료이고, 준 호텔급 숙소에서 식사 음료도 지원받으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지낼 수 있다며 한국 입국 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치인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도 않고 언론과 한국 인맥 등을 동원해서 한국이 마지못해 먼저 손잡아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식으로 한국에 요청해야 하고, 그것이 한국 국민들의 이해도 구해진 다음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일본의 현 정치인들이 한국의 지원 요청을 정식으로 할 때는 일본의 상황이 더욱 최악으로 흐르고 많은 일본의 의민들조차 더 이상 참지 못한다는 때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현재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일본의 보건 상황은 더 안 좋은 그런 날이 금방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우익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이 통화 스와프를 위해서 먼저 지원하겠다고 한다, 일본은 생각도 없는데 한국이 보낸 것이다 등등, 또 자국과 한국에 영향이 닿는 언론 등을 이용해서 어떤 이상한 논리를 연출할지 모르죠.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반추해보면 한국인들은 또 한 번 지원해주고 속상하는 희한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의 행위에서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향후 일본 정부에서 어떤 자세로 요청을 할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는 한국 정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청이 올 때 지원을 할 것이냐는 두 번째 문제이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뒤틀린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8월 한국에서 닛산이 판매한 자동차 대수는 58대, 1년 전 459대를 판매하였는데 마치 폭포수처럼 88% 폭락해 주었네요. 한국의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달 일본차 판매량은 총 1398대, 무려 57%가 하락하였는데요. 브랜드별로 보시면 렉서스 홀로 플러스 7.7%이고 토요타 마이너스 59%, 인피니티 마이너스 68%, 혼다 마이너스 81%, 닛산 마이너스 87%, 닛산이 가장 심각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무역 갈등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에서의 판매가 급감하자 결국에는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을 닛산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닛산의 점유율은 0.32%까지 추락하였는데요. 한 달의 매출액이 약 20억 원대로 판관비를 제외하면 무조건 적자일 겁니다. 불매운동 전에도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지만 혹시라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지금 당장 공개적으로 한국에 사과를 하고
한국을 다시 백색 국가로 편입시킨 후에 수출 규제들을 모두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불매운동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어차피 한국에서 많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신경도 안 써. 자, 그런데요. 닛산의 실적이 몰락한 곳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 닛산의 글로벌 총 매출액은 약 24조 원인데 북미 지역이 41%로 가장 높고 일본이 31%, 유럽 11%, 아시아 10%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닛산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8.6% 대폭락하였죠. 닛산의 고향인 일본에서조차도 마이너스 68.6%. 와, 이거 정말 닛산이 기댈 곳은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더욱 심각해요. 이미 오랜 기간 적자를 기록해왔는데 올해 2분기는 작년 대비 적자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 마이너스 1,100억 원. 지난해 2분기 닛산의 전체 영업이익은 1조 1,000억 원에 육박하였는데요. 올해는 160억 원으로 마이너스 98.5%. 정말 충격적인 실적이죠. 아직까지 닛산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완벽한 일본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1999년에 이미 프랑스의 르노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 닛산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프랑스의 르노가 43%로 가장 많고 벤츠를 보유한 독일의 다임러가 3.3%로 닛산의 2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닛산이 완전한 프랑스 기업이라 볼 수는 없겠죠. 여전히 본사가 일본에 있고 결정적으로 여기 르노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프랑스 정부와 닛산이 15%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프랑스 정부가 르노 주식 4,438만 7,915주, 닛산이 4,435만 8,343주로 프랑스 정부가 지분이 아주 조금 더 높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르노-닛산 얼라이언스라고 부르는데요. 2016년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망해서 닛산이 이를 헐값에 사들였고 따라서 이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바로 르노-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참고로 미쓰비시는 이미 전범 기업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닛산도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수물자 공급을 담당한 전범 기업입니다. 르노-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는 한국에서 두 가지 루트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르노그룹이 80%, 삼성카드가 20%씩 투자하여 세운 합작 법인이죠. 르노삼성 자동차를 통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닛산 인터내셔널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닛산을 통한 것이죠. 르노삼성은 프랑스, 한국 합작 법인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닛산은 일본 기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에 철수 결정이 임박한 쪽은 바로 한국닛산이죠. 보시면 일본 회계연도 기준 2018년 매출액이 2,831억 원에 순이익 11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매출액은 2,107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146억 원. 적자로 전환되어 버렸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이는 2019년 3월까지 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 효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8월 판매가 마이너스 88% 감소하였으니 이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손실이 한국에서 1,000억 원을 가뿐히 넘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 때문에 닛산의 실적이 마이너스 88% 추락한 것이 놀랍지도 않죠.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8.6% 추락했고 유럽에서는 올해 2분기에만 마이너스 1,1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왜 일본에서조차 마이너스 70%에 가까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2년간 닛산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0년 전부터 무자격자가 닛산의 완성차를 검사해 출하했던 것이 적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114만 대의 리콜, 지난해에는 배기가스와 연비까지 조작, 여기에 르노-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최소 500억 원의 횡령과
허위 기재 혐의로 일본 검찰에 구속 기소가 되면서 닛산의 국제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가 없었죠. 이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실적이 폭포수처럼 하락하였고 향후 3년간 12,500명의 직원을 감원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밝혔죠. 미국, 유럽 등에서 닛산 자동차의 실적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불매운동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본과 일본 기업이 신뢰도가 무너져 구매가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는